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희 낭독학교 성우송정입니다. 네, 저희 초급 과정이랑 중급 1 과정, 그리고 중급 2 과정까지 한 6개월의 과정 같이 왔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급 2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라는 책으로 잘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수료 낭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속속들이, 우리 선생님들 들어와 주시고 계신데요. 희윤 선생님도 계시고요. 정화 선생님 감사합니다. 문지연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저희 지금 월요반이랑 마찬가지로 화요반에서 지금 중급 2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이제 초급 과정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 들어오셨네요. 자, 저희 첫 번째 낭독가 편희정 선생님의 낭독으로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희정 선생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편의정에 내가 만난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나는 현재 특성화고 교사이다. 그레고아르는 80%가 통과하는 진학의 길에서 20% 쪽으로 굴러떨어진 학생이라는 점이 내가 매일 마주하는 아이들과 너무 닮아 있어 읽는 내내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다.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얼굴들, 학교 오기가 싫어서 힘겹게 걸음하는 무거운 등하굣길의 학생들.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괜히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프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찾게 해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레고아르가 피키의 할아버지를 만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했듯이 나 역시 학생들에게 그런 존재이고 싶다.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선생님,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선생님, 가르치기보다 기다려줄 줄 아는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학교에 오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학생들, 생기 있는 표정과 미소, 가벼운 등하굣길의 발걸음, 세상의 모든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양한 소질을 동등하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세상은 생각만 해도 나 역시 행복한 것 같다. 나에게는 다시 한번 교사의 방향을 상기시켜준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였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막 18살이 되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곧바로 취업. 떨어져 나온 거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수치상으로 지원자 가운데 80%가 바칼로레아에 통과한다. 나는 그저 나머지 20% 쪽으로 스르르 굴러 떨어진 거고, 그 통계에 과연 내가 포함되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학교 선생님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과목을 막론하고 그레고아르 젤랭, 출석, 결석. 출석은 했지만 결석한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 그야말로 완벽한 벽으로 드나드는 남자. 중학교 4학년 때 진로 상담을 받으면서 나는 정말 당혹스러웠다. 그 모든 직업들에는 저마다 바칼로레아 그 이상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필수 과정들이 잔뜩 있었고, 나에게는 그저 끝없이 코앞에서 연속적으로 쾅 하고 닫히는 문들일 뿐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다. 진로 상담 선생님은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 난 나무를 좋아한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산림청 얘기를 꺼내더라고. 이과형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라니 난 수학에 완전 젬병인데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언제나 현실적이고 사리분별이 빠른 엄마는 말했다.
내가 네 나이 때 그랬던 것처럼 너도 취직을 해. 시청에는 일손이 모자랐고 그래서 용케 녹지과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솔직히 그 일에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탁 트인 야외 활동,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잔디를 깎고 낙엽을 쓸어내는 것이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삽을 들고 개똥과 씨름을 하고 운동 경기 다음 날이면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주워 담아야 했다. 나는 빛의 속도로 그 일에 넌더리가 났다. 시청 사회복지과 부책임자인 태롱 씨와 안면이 있는 엄마는 그의 백을 썼다. 수레국화분과. 공식적으로 내 급여 계산표에는 의료시설 업무 지원 인력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일주일에 35시간 근무, 요양원 원장인 마송 부인이 직접 내 급여액을 결정했다. 내가 초년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낮은 액수였다. 어쨌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구나. 그런 급여를 받으면서 나는 이곳에서 근무한다. 하지만 그건 순전히 공식적인 표현일 뿐이다. 실무,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온갖 허드렛 일을 맡아 한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를 자벽꾼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우습게 느껴진다. 2월 1일, 나는 주방 위생모를 썼다. 마침 주방에 갑자기 구멍이 생겨서 그 자리를 때우러 간 거였다. 바깥 날씨는 무척 쌀쌀했다. 기껏해야 3, 4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방 안은 한증막이었다. 27도. 게다가 12시가 되기 전 조리장 장 미셸이 오늘의 요리에 대미를 장식할 때쯤이면 30도까지 올라간다. 거기서 일한 첫 달부터 나는 주방 일이라는 게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빡세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점심과 저녁마다 준비해야 하는 60인분의 식사 세트, 식당 홀에 40인분, 개인 방으로 각각 날라야 하는 게 20인분, 마리오들과 샹탈이라는 여직원 둘이 조리장을 도와 일한다. 나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식자재 창고와 그들의 작업대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죽어라 그들을 보조한다. 이 일이 꽤 마음에 든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샐러드용 채소를 씻는다.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들리는 음악만큼이나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한다. 그리고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대체로 여직원들은 불평을 늘어놓는다. 적어도 넷은 되어야지. 맨날 이렇게 인원을 줄이니까 우리가 늘 녹초가 되는 게 아니냐고. 내가 신입이니까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나를 증인으로 삼는다. 사실 두 사람, 아니 한 명만 더 있어도 일이 훨씬 덜 힘들 것이다. 특히 식사 시간이 끝난 뒤 식기세척기의 소음과 수증기 속에서 모든 것을 씻고 깔끔하게 정돈해야 할 때면 일종의 고난이다.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 온몸은 흠뻑 젖어 있고 몸에서 토할 것 같은 악취가 푹푹 풍긴다. 식당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7명이다. 여자 넷, 남자 셋으로 노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 있다. 내가 세어본 바로는 작은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하는 노인들은
모두 4명이다. 몇몇 노인들은 혼자 식사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해낸다.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뭐랄까 만두콩 요리가 메뉴로 나온 날 학교 구내식당에서 벌어지던 난장판이 떠오른다. 여하튼 여기서 일을 하려면 머리도 잘 돌아가야 한다. 거주 노인들에게 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노인은 막무가내로 행동할 때, 음식물을 제대로 입에 넣지 못할 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떼를 쓸 때, 넉살을 부리면서 유들유들하게 온갖 시련에 대처하는 재주가 있다면 모든 게 아주 순조로울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참을성이 없이 행동하다가 금세 노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학대를 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성질이 못돼서가 아니다. 한순간도 부드럽고 상냥한 몸짓과 말투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일에 지쳐서 그런 것이다. 최악의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잠시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동안 다른 동료를 불러 대신 맡아달라고 한다. 직원들끼리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어딘가에서 덜컥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윗선에서도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읊어댄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쇼. 우리도 같은 사람이라는 걸. 피로에 찌든 몇몇이 되받아친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이미애 선생님입니다. 이미애의 내가 만난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책과는 거리가 먼 소년, 그레구아르 젤랭. 그런 그가 낭독가로 성장하고 요양원 밖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책방 할아버지 피키에 씨라는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키에 씨는 그레구아르가 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삶을 바라보는 눈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준 훌륭한 멘토였다. 이 책을 읽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대학생이 될 아들이 떠올랐다. 곧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할 아들을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지만 한편으로는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자신의 꿈을 찾아가길 응원하게 된다. 그레구아르가 피키에 씨를 만났듯 아들의 앞날에도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줄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한다. 아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인생에서 좋은 책 한 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 아들도 그레구아르처럼 좋은 책과 좋은 사람을 만나 자신만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나가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단숨에 피키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레베카가 당했던 괴롭힘, 내가 당했던 일들, 동료들의 침묵, 원장의 보호하에 있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단위. 깜짝 놀란 피키에 씨는
마피아의 침묵의 계율 같은 그 묵인 행위를 참지 않는다. 그는 원장실로 마송 부인을 만나러 간다. 몇 주 만에 벌써 두 번째다. 면담은 짧게 끝날 것이다. 마송 부인은 늘 그렇듯 호락호락하지 않다. 피키에 씨, 정말 자상도 하셔라. 하지만 그 사람만큼 그 일을 잘해낼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 보세요. 그런 다음 다시 상의하기로 하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칼에 그의 기대를 저버린다. 화가 났지만 절대로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닌 책방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나에게 속삭인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레구아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게다. 날 믿어. 그리고 피키에 씨는 자신의 표현대로 갑작스런 화재 전환이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같은 것으로 나를 지겹게 하지도 혼란스럽게 하지도 않는다고 확신하며 갑자기 내가 최근에 겪은 재난 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자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그 옛날의 신념은 말이다, 그레구아르. 신념, 신념. 20살 무렵에는 말이야. 강렬한 문장들을 좋아하지. 부당함은 오직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몫일 뿐이다. 그건 학창 시절 내 좌우명 가운데 하나였어. 하지만 그건 하나마나한 말이라고 넌 생각하겠지? 우린 살아가는 내내 투쟁해야 한다. 나는 노동운동가였어. 그래, 그래, 구하르. 난 혁명을 믿었지. 놀랐니? 아, 그래. 난 새날을, 더 나은 날들이 오리라 믿었단다. 나는 적색 분자였어. 거의 검정에 가까운 짙은 적색이었지. 시간이 우릴 따라잡으며 빠르게 지나간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난 검붉은 빨강에서 평범한 빨강이 되었고, 마침내는 붉은 기운만 남았지. 그런데 네 덕분에 난 색깔을 회복하고 있어. 그래, 물론 빛은 많이 바랬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건 말이다. 나는 그가 불타오를 때가 정말 좋다. 그럴 때 그의 모든 것이 젊음을 되찾는다. 서점을 운영하기 전까지 난 식자공으로 일했단다. 신문사에서 말이야. 현장에서 배웠지.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유일한 일자리였다. 신문사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처럼 열심히 일했어. 모두 200명이 넘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어. 누구보다 가열차게 투쟁했지. 쥐꼬리만한 임금에 비해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나는 10년을 싸웠다. 하지만 35살이 되었을 때 선택을 해야 했지. 별것 아닌 걸 위해 아드비템, 아드비, 아드비탐 에테르남, 영원히 투쟁할 것이냐, 아니면 한 발 뒤로 물러나 퇴직 때까지 순응할 것이냐, 자기 혐오에 빠질 것이냐. 나는 변호와 모험을 선택했어. 내 사업을 시작해보기로 한 거지. 서점을 운영하는 건 내 오랜 꿈이었어. 책을 통해 최후의 투쟁에 대한 내 생각을 널리 퍼뜨리고 싶었지. 다 지나고 나서 보면 선명하게 보이지만 걷고 있는 당시에는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보이지 않아. 그저 본능이나 직관에 따라 걸어갈 뿐. 하지만 부르디외, 바르트, 푸코,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많은 저자들의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그들에게서 빛을 얻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피키에 씨는 더 이상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파키슨 병도
지금은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의 신체 어느 부분도 떨리지 않는다. 순수한 열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것이 이번에는 나를 좀 전에 그레구아르와 다른 나로 만든다. 몇 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한 뒤에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나를 현기증 나게 만드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뭔가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 가슴께가 기분 좋게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 정말이다. 나는 전과 다른 방식으로 숨을 쉰다. 네가 옳다고 믿고 확신에 가득 찬 무언가를 위해 행동에 나설 때 말이다. 타인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야심을 품는 건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손을 놓는 순간 바로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 예를 들어 네가 서점을 운영한다고 치자. 너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신간을 읽지. 그런데 남들보다 먼저 읽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결정하는 건 시건방진 짓이야. 무슨 자격으로 그걸 결정해? 무슨 권리로 이 책보다 저 책이 좋다고 추천하는 건데? 그런 행위의 정당성은 어디서 온 거지? 문제는 자신의 취향이나 열정, 자기가 심취해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권하고 널리 퍼뜨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야. 이 책을 읽어보세요라거나, 그건 읽지 마세요라거나, 서점을 찾는 손님들과 그럭저럭 안면이 생기면서 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지적 모험을 넘어 서점 주인이 날마다 접하는 건 바로 인간 존재들이 이루어낸 응축물들이야. 그런 응축물들을 접할수록 독단에서 멀어지게 되지. 책은 우리를 타자에게로 인도하는 길이란다. 그리고 나 자신보다 더 나와 가까운 타자는 없기 때문에 나 자신과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하나의 타자인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행위와도 같은 거지. 설령 그저 심심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책을 읽는다 해도 마찬가지야.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박용희 선생님입니다. 박용희의 내가 만난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아버지의 잦은 직장 이동으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만 나를 위해 면도 만들어주시고 썰매도 만들어주시는 따뜻한 분이셨다. 학교를 들어갈 즈음에는 한글도 가르쳐 주셨고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 시기에는 구구단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나는 20대가 되었고 26살 때 할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 할아버지 연세는 84세였는데 병원에서는 노안이라고 했고 집에서는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기운이 없으신 것이라고 하시며 병원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어느 순간 밥을 못 드셨고 죽을 드시다가 미음을 드셨으며 결국 입술에 물만 적시시더니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준비를 한다는 것을 온 가족이 알고 있었다. 나는 다행히 겨울방학이었기에 한 달 동안 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켰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새벽, 나는 할아버지 옆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잠을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편안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슬펐지만 할아버지가 잘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했기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비키에 씨의 죽음을 함께하기 위해 그레구아르가 200km를 걸었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만났던 청년과 노인의 이별이 그렇게 슬프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죽음을 함께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나의 죽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셀카 찍어요, 피케 씨. 후대를 위해. 셀, 뭐? 둘이 같이 사진 찍자고요. 같이요. 영정사진이 아니라고요. 밀레지짐, 밀레지짐. 찰칵. 결과물은 흉측하다. 진뭉개진 두꺼비들 같은 몰골이다. 나는 한쪽 팔을 뻗어 휴대전화를 든 채로 PKC의 안락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아 균형을 잡고 있다. PKC는 행여내가 술 기운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자기 몸 위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불안하게 앉아 있다. 한 장 더요, PKC. 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1, 0, 0, 0, 0. 나는 그의 머리에 입을 맞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KC.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요. 요양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만 나는 자제력을 잃어버렸다. PKC는 나에게 고맙다고 한다. 얘야, 인생이 네 앞에 펼쳐져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슬픈 미소와 망설이는 듯한 표정 사이에서 입술을 움찔거리는 그를 보면서 반쯤 혼수 상태에 빠진 나는 그가 뭔지 모를 말을 덧붙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린다. 새해가 시작된다. 시간은 충분하다. 나는 기다린다. 내 직감이 맞았다. 그는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있지. 난 책을 읽으며 평생을 보냈어.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그걸 그 인생이란 걸 살지 못한 것 같아. 그 진짜 인생 말이다. 아직은 정신이 조금은 온전히 붙어있는 터에 나는 놀란다. 그는 왜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까? 아마도 그는 그 음정을, 그 인생, 그 진짜 인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내 머리, 내 발, 몸 곳곳에 샴페인 기운이 퍼져 있다.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보기엔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건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 못지않게 힘든 것 같다. 지금까지는 피케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지금이 기회다. 피케 씨, 그 진짜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 저는 인생이 두려워요. 제 나이 때 할아버지도 그랬나요? 활기찼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는다.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듯. 물론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채 내 앞에 그 모든 시간이 펼쳐져 있다는 생각에 얼어붙어 있었지. 시간은 내 앞에 있었어. 끝이 보이지 않았지.
공허의 냄새가 났어. 아니, 더 고약하게도 권태의 냄새를 풍겼지. 그리고 그런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단다. 나는 지긋지긋해하며 인생의 4분의 3을 살았으니까. 책을 사랑한다? 그래, 좋아. 겉으로 보기에 멋진 일이지. 매력적이야. 하지만 책을 팔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건 그 사랑을 죽이는 거야. 매출을 늘린다. 수익을 낸다. 주문, 배달, 진열, 손익계산. 어이쿠, 책방 할아버지는 지금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걸까? 피퀴 씨, 오늘은 새해 첫날이잖아요. 할아버지에게 연말 회계 결산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바로 그거였다. 하지만 샴페인 때문에 가로막힌다. 더 이상 발음할 힘도 없어. 그냥 될 대로 내버려둔다. 출간 시즌. 그때마다 느껴야 하는 중압감. 신간들을 다 읽은 척하기. 첫 줄조차 읽지 않은 책들을 추천하기. 다행히 나는 손님들에게 책을 권하는 일을 아주 좋아했어. 심지어 난 그 방면에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 같았지. 어떤 여자 손님은 감탄을 금할 수 없다는 듯이 내 말에 귀를 쫑긋해. 당신 서점에 오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당신은 나의 미학자예요. 이만하면 썩 괜찮았지? 어쨌든 나는 정말이지 그 연병할 책들을 사랑하니까. 책은 우리의 초상을 어느 정도 수정해주지. 방금 찍은 우리 낯짝을 봤지? 그러니 내가 사람들, 진짜 사람들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게 할 생각은 하지만 절대로 알아들었지? 책과 사람, 그 둘은 나란히 가는 거니까. 진짜와 가짜, 둘의 조화, 인생. 인생, 가치 있는 유일한 인생. 그건 서점 주인의 인생 같은 게 아니야. 그래, 그건 하찮은 일일 뿐이지. 나에게 의미 있는 유일한 진짜 인생은 여행이고 길이야. 격가지 문학은 권태와 공허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아드레날린이지. 두 다리로 걸어서 자동차로, 기차로, 뭐든 자기 좋을 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그런데 어느새 그 쥐구멍에 갇혀버린 나를 보고 나는 깜짝 놀랐지. 난 정말 바보 멍청이야. 나는 서점 주인의 삶에 얽매였어.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면 어느 날 철컹. 28호실의 문이 모든 환상들 위로 닫혀버리는 거야.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사는 것도 아닌 게 돼. 엉덩이 뼈도 썩어가지. 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버리지 못할 몸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향한 사랑이여. 제기랄, 와병 환자. 간단히 말해 그런 거지. 한 곳에 주저앉아 못 박힌 채 살다가 병석에 드러누워 생을 끝내다니. 아, 이 무슨 기구한 팔자냐는 말이야. 그래, 부하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비트먼, 잭 케로악, 잭 런던의 책은 니콜라 부비에의 세상의 용도를 읽어. 제발 그렇게 해다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김초롱 낭독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초롱 선생님이 오늘 일정이 있으셔갖고 영상으로 낭독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공유해 볼게요. 김초롱의 내가 만난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그레구아르 주변에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대화를 나누며 관심 있게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 그러다가 수레국화 요양원에서 피키에 씨를 만났고 그가 소개한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 낭독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내 옆에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던 그레구아르가 만났던 피키에 씨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여러분의 선생님과 나를 믿고 지지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시다. 좋은 어른이란 내가 받은 관심과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곁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먼저 발견해주는 피키에 씨 같은 아는 것이 많은 어른이 되고 싶다. 엄마로서, 교사로서,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피키에 씨가 그레구아르에게 했던 것처럼 책과 말, 그리고 진심으로 한 사람의 삶에 작은 방향을 건네주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방 할아버지가 해주는 말들은 미래의 계승자에게 건네는 전문가의 조언이다.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선수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코치의 조언들. 장담하건대 넌 머지않아 식은죽 먹듯이 12시간을 쉬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거다. 원장이 일컫는 나의 홀 낭독회에는 청중이 대체로 20명 정도 모인다. 그리고 청중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다. 남자들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다. 첫째, 그들은 이 여자들을 위한 이야기들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둘째,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이 2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은 논외로 하고 피키에 씨는 툭하면 크리스티앙 보뱅의 말을 들먹인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이가 있는 한 죽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회온 가족들까지 합하면 청중이 때로는 25명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나는 홀에서 미리 텔레비전을 꺼놓고 그 앞에 자리를 잡는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지루 부인과 그녀의 친구 모렐 부인은 책방 할아버지의 방에서의 우리의 소규모 낭독회를 아쉬워한다. 그 친밀한 모임의 특혜를 원장은 탐탁지 않아 했다. 그런 특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거나 아무도 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 절충안은 아주 간단하다. 하루에 한 번 홀에서 모두를 위한 낭독회를 여는 것. 그리고 나에게 시간이 남으면 방 안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방 저 방 찾아다니며 1대1로 책을 읽어주기.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성공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다. 나는 쉬지 않고 책을 읽는다. 게다가 수레국화의 주치의 제레미는 그런 나의 사정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마송 부인의 동의하에 그는 강장제를 처방하듯 나의 낭독회를 처방한다. 아, 네. 그는 신경쇠약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당신에게 그레구아르를 처방해야겠군요. 그레구아르를 만나보세요. 나는 책들을 팔에 끼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들을 찾아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온갖 것을 읽는다. 신문, 일기예보,
오늘의 인물, 부고란, 출생란, 샤를 드골 회고록. 그리고 그들이 서랍에서 꺼내어 건네주는 연애 편지들. 한 번은 이별 통고 편지까지. 내게 부탁하는 것은 뭐든 다 읽는다. 그리고 물론 나의 레퍼토리는 그만큼 다양해진다. 뭐 아직은 빈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내용이 점점 충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점에 관한 한 책방 할아버지의 생각은 확고하다. 레퍼토리 하나 없이 목소리만 좋은 것,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레퍼토리가 낭독자를 만드는 거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 초조해 하지 말고 소설 한 권 한 권, 단편집 한 권 한 권. 그러면 너는 바로 널 감동시키는 진주와도 같은 주제들을 발견하게 될 게다. 너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일부터 시작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만 잘 읽을 수 있으니까. 네가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재미있거나 진지한 텍스트들을 선택하렴. 그리고 차츰차츰 중심축을 만들어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그렇게 해서 장르나 주제, 세상에 이런저런 지역이나 저자 이름으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요소들을 어떻게 배합시키느냐에 따라 온갖 조합이 가능해지지. 너는 금세 푹 빠져들게 될 거다. 텍스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건 정말 짜릿하고 감동적이니까. 어떤 한 단어 때문에 이전에 읽은 어떤 책의 어떤 단락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학을 밀려갔다 싶어도 매번 새롭게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되밀려오는 집단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렴. 만약 요행이 그게 인생과 직결된다면 거기서 너는 걸작을 만나게 되는 거야.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은 은주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은주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은주연의 내가 만난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낭독 심화 입안의 수업은 개인적으로 집중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큰아이의 수능 시험과 대입 원서 접수, 작은아이의 고등학교 진학 설명회 등으로 시간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이 알맞은 그때라는 것이 없다는 건 알지만 변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이번 교재가 어려웠다. 그동안 차근차근 낭독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레고아르는 넘기 어려운 산이었다. 낭독하기 어려운 연극의 독백 같은 문장을 대하고 있자니 뭔가 뒤죽박죽이 된 기분이었다.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그런데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의 낭독회를 앞둔 지금에서야 나는 피켓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낭독에 진심이었던 그 마음에 머물러 보니 낭독에 임하는 마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낭독에 임하는 진지한 피켓시를 보며 지금 나는 낭독에 대해 더 공부할 것들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알리에노르 다키텐을 찾아 홀로 먼 여행을 떠난 그레고아르처럼 지금은 나에게도 그 열정을 따라가 볼 시간이 아닌가 싶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들마다 나는 제목, 작가 이름, 번역가 이름을 기록한다. 책방 할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번역가 이름을 언급하라고 가르쳤다.
그들이 기여한 몫에 대해 정당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다. 번역자들이 없다면,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그 작업이 없었다면, 그 작품들은 우리에게 영원히 낯선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조언들을 내 식대로 적어둔다. 너한테 이미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사람들을 절대로 너무 오래 붙들어 두어선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집중해서 듣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명심해. 특히 여기서는 말이다. 모두가 늙고 병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만일 그들이 듣다가 잠이 들면 그냥 자게 내버려둬. 네 목소리가 열의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해진다면 그걸로 이미 성공한 거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져.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방에서 낭독하는 게 아니야. 너는 영화를 만들어내야 해. 네가 책을 읽을 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장면들을 떠올리듯이 그들 역시 귀로 듣는 장면들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낭독이 끝날 때면 눈이 뻐근해야 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또록또록하게 발음해. 양볼을 움직이고 입술을 내밀어. 넌 근육이 부족해. 운동선수처럼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는 아주 엄격하다. 하지만 그건 나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덕분에 나는 발전한다. 지금까지 내가 낭독한 책들은 전부 그가 고른 것이다. 사람들이 팔 근육을 키우듯 나는 성대 근육을 키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나의 성대는 내 허벅지 근육보다 더 단단해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부족하다. 책을 오랜 시간 계속 읽어나갈 때면 호흡이 딸린다. 호흡을 해, 그레고아르. 숨을 들이마셔. 배에 힘을 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하는 거야. 그는 집게 손가락으로 나의 횡격막을 가리키면서 설명을 한다. 푸네우마, 공기, 공기의 흐름. 숨을 쉴 때 양파나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듯이 너의 숨결에서는 문장의 구문 구성 냄새가 풍겨 나와야 해. 너 자신, 너의 호흡, 너의 푸네우마는 언어 도구들의 매개물이야. 모음과 자음, 모음들은 노래야. 자음들은 의미이고 기본적인 표현 방법이지. 너는 그 모든 것을 전달하지. 하지만 그건 단지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에 지나지 않아. 동기는 깊이 파묻혀 있어. 그걸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멀리 퍼져나가 공유되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해. 여기 복부의 힘으로. 별빛 한 점 미치지 않는 땅끝에 서서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외칠 때처럼. 피피에 씨,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 호흡이 딸린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방 안에서 할아버지 가까이에 앉아 낭독할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홀에서는 마이크가 없으면 금방 지쳐버려요. 너 수영 좋아하니? 네, 좋아하고 말고요. 운하 옆에서 자라는걸요? 아시잖아요. 호흡을 늘리는 데는 수영만큼 좋은 게 없어. 겨울엔 수영할 데가 없어요. 수영장은 문을 닫았고요. 웃으면서 하면 되지. 미쳤어요? 수경이랑 잠수복을 새로 사거라. 너만 괜찮다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그는 미쳤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김경연 선생님이십니다. 김경연의 내가 만난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다. 집 앞 골목길에서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두 팔을 까딱까딱 흔들며 박자를 맞추고 있었다. 그때 아주 춤을 잘 추는구나 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들켜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난다.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어릴 적에는 착하고 얌전하고 어른스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나이가 들면서는 우아하고 단아한 인상이라는 얘기를 듣곤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안에는 나를 밖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흥이 있다는 것. 그 강렬한 에너지는 낭독의 대사를 타고 스물스물 모습을 드러낸다. 긴긴 밤으로 낭독을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감정이 섞인 대사를 표현하는 일이었다. 너무 오글거려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이 무척 즐거웠다. 조금이라도 내 맘에 들면 내가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더 잘 읽고 싶고 더 잘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크다. 그 마음과 함께 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던 불꽃 덩어리가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속 인물들을 만나며 조금씩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참 좋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루 부인, 셀레스틴 모렐의 이웃이자 친구. 모렐 부인이 수레국화의 복도를 함께 거닐면서 목축이나 농사처럼 음악과 아주 동떨어진 관심사들에 대해 생각을 나누며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지루 부인은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하다. 셀레스틴의 죽음으로 그녀는 위로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다. 그녀가 셀레스틴과 함께 끝없는 대화를 나누며 걸어갈 때 그 규칙적이고 정확한 걸음, 서로 팔짱을 끼고 때때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오직 그 두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친밀함 속에서 손깍지를 끼고 걸어가던 그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지루 부인은 여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시리에 빠져 있다. 그녀의 두 눈은 살아있는 세상과 단절된 생각들에 깊이 빠져 길을 잃고 헤맨다. 피키에 씨는 내 낭독을 들으러 1층홀로 내려가자고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하지 못한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중심축이 무너져 버렸다. 그녀의 구동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지루 부인은 봄의 전조들을 느끼기 위해 즐겨 찾던 그 정원 오솔길에도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다. 타고난 농사꾼으로 평생을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온 그녀가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한 여인과 맺은 그 관계는 그녀의 가족이 오래전부터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그녀의 말년에 환하게 빛을 밝혀주었다. 지르 부인은 모렐 부인과 사귀면서 자신의 보호막을 만들어갔다. 흘러가는 날들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절망의 습격에 맞서 더해지는 소소한 기쁨들로 이루어진 망가지기 쉬운 보호막을. 지루 부인은 끝까지 어떤 고난이 닥치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녀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다. 수레국화에 드나들기 위해서는 2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직원들과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과 연결된 바깥 출입문의 비밀번호와 홀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2번째 비밀번호.
이 비밀번호들은 면회를 온 친인척들과 우리 직원들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거주자 어느 누구한테도 이 비밀번호들을 알려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게다가 우리가 이 비밀번호들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거의 없다. 마리클레르나 브리지트가 창구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서나 눈으로 직접 출입자를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모니터는 모두 4대다.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CCTV 4대가 드나드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녹화한다. 유일한 사각지대는 바로 정원 구석의 쪽문이다. 운하 둔치길을 따라 선착장까지 걷고 싶은 사람들이 이 쪽문을 통과하려면 역시 비밀번호가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루 부인이 사라졌을 때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간, 즉 디알리카와 그녀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때부터 12시간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해보고 싶어 했다. 그녀가 그쪽 문을 통해 정원 밖으로 나갔을 거라는 추측이 가장 설득력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녀가 어떻게 그 문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던 걸까? 일요일 아침 8시, 직원 근무 교대 시간, 주의사항 전달, 특이사항 없음. 수레국화는 어쩌면 감옥 같아 보일 수도 있다. 다행히 거주자들이 각자의 방에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한 감시구멍 같은 건 없지만 지루 부인은 밖으로 멀리 나간 게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원장에게 섣불리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한다. 오전 중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지루 부인이 수레국화의 품으로 얌전하게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9시 30분 나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루 부인 행방묘연 운하 주변 확인 바람 미리 감사 디아 비번일 그레고아르는 페달을 밟는다. 내 운이 그렇지 뭐. 내 생각에 그녀는 시내 쪽으로 가려고 몰래 빠져나간 것 같지 않다. 이쯤 그녀의 우울한 감정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그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5, 6km 떨어진 자신의 농장에 가보고 싶어 그쪽으로 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거기서 태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했다. 그곳에서 자식 넷을 낳아 길렀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평생토록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다. 송아지들을 낳고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을 키우고 건초와 짚이 비에 젖어 썩기 전 제때 안으로 들여놓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휴가도 없고 일하느라 바빠서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던 그들 부부에게 애정이니 사랑이니 하는 건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그 대신 일에 대한 사랑은 결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나는 굽이쳐 흐르는 운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원의 농경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곳에는 작은 숲 농장이 있다. 이제는 지루 부인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지 관심조차 없는 그녀의 사위와 딸이 관리하는 농장이다. 그곳의 멋진 풍광은 일부러라도 찾아가 볼 만하다. 초록색 밀밭, 규석이 점점이 박혀있는 백악기의 흔적들이 골짜기 깊은 곳들에 흩어져 있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땅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숲. 그리고 곳곳에 3월의 전조를 드러내는 길들.
나는 버드나무 가지에 갓 피어난 첫 꽃들의 꽃가루 냄새를 배 가득히 들이마시며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 그리고 운하둔치길 저 멀리 곱게 뻗은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나올 때마다 나침반의 붉은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끌어당기는 그쪽으로 줄기차게 걸어가는 지루 부인의 아주 작은 실루엣을 발견하기를 애타게 기대한다. 수문이 육교를 지나치며 검은 물 위에 화관처럼 펼쳐진 빛 때문에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어찌해진다. 반사적인 급정거. 불시에 멈춰서는 바람에 자전거의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진다. 나는 가까스로 중심을 잡는다. 양손으로 자전거 브레이크를 여전히 움켜잡고 입을 해벌린 채 꼼짝도 할 수 없다. 나는 바라본다. 양쪽 팔다리를 벌리고 운하바닥을 향해 엎드린 채 원피스 차림의 지루 부인이 20개 정도의 알록달록한 작은 주머니들 한복판에 둥둥 떠 있다. 그 주머니들 가운데 몇몇은 반짝이는 채색 유리구슬을 꿰어 만든 것이었고, 그녀는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 주머니들을 허리춤에 가슴과 배에 달고 다녔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을 어떻게 실제라고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소리를 지를 수조차 없다. 딸꾹질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0.1초 동안 내 눈에 그 광경이 아주 아름다워 보인다. 수레국화의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주머니들에 둘러싸인 폭풍우 치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육신의 무중력. 지류 부인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녀의 재산. 지류 부인과 그녀의 비밀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그 20개가량의 주머니들 가운데 어떤 것들을 달고 나갈지 오랜 시간 고심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오는 법이 절대로 없었다. 자신의 이동 범위에 관한 그녀만의 논리에 따라 세심하게 골랐다. 모렐 부인과 함께 요양원 내 복도들을 돌아다니며 대화를 나눌 때는 3 내지 5개를, 정원의 오솔길을 걸을 때는 적어도 2개 이상을, 그리고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는 버려진 공작새의 깃털처럼 수면에 떠 있는 것이 내가 세어본 바로는 모두 14개였다. 수레국화의 와이번은 거기서 삶을 멈췄다. 내가 흘러가는 바실라르의 물과 꿈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그곳에서.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이대경 낭독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경의 내가 만난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그레구아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수레국화 요양원에 취직합니다. 전문성이 필요 없는 온갖 허드렛 일을 하지요. 수레국화 요양원에서 책방 할아버지를 만나 낭독가로 성장해요. 저는 그레구아르가 누구와 어디에서 낭독을 하며 성장하는지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키에 씨와 단둘이, 그 다음에는 모렐 부인과 지루 부인과 넷이서, 그리고는 요양원 홀에서, 또 변기 오수관을 이용한 라디오 수레국화 낭독. 책 후반부에는 죽어가는 피키에를 위해 걸어가면서, 그리고 사냥꾼들 앞에서의 낭독, 또 숲에서 나무들과의 낭독, 알리에노르 다키텐 책을 든 석상 앞에서 낭독. 그 중에서 저는 죽음을 앞에 둔 모렐 부인 앞에서의 낭독과 숲에서 나무들 앞에서 하는 낭독이 가장 인상 깊어요.
낭독을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그레고아르의 여정은 낭독의 다양함을 보여줍니다. 낭독을 어디에서 누구와 해야 할지 다양하게 보여주지요. 저도 숲에 가서 나무 앞에서 낭독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레고아르의 히어로인 나무 앞에서요.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문을 듣고 낙심한 엄마. 그레고아르, 도대체 왜 그런 추잡한 것들을 읽은 거니? 엄마, 그건 추잡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문학이라고요. 손님들 말로는 그게 아니던데? 다들 충격을 받았어. 손님들이 책방 할아버지란 사람 얘기를 해주더구나. 피키에 씨라던가? 피키에 씨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에게 일을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 말이니? 낭독가의 일이요. 하지만 현관문 벨소리에 엄마는 현실로 되돌아온다. 가서 문 열어드려. 그래, 안다. 태롱 부인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태롱 부인은 거들먹거리기를 좋아한다.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깜짝 놀란다. 어머, 집에 있었네요. 설마 해고당한 건 아니겠죠? 예, 아직은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기가 막힌 위선이다. 그녀는 사냥개구리보다 더 큰 소리로 요란하게 지저댄다. 당신이 저지른 그 멍청한 짓거리에 대한 소문이 온 시내에 쫙 퍼졌어요. 그 얘기를 내 남편은 아주 재미있어 하더군요. 그이는 남자니까. 하지만 난 당신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한답니다. 당신 어머니는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레고아르, 앞으로 업으로 삼을 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직업 말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 많은 커다란 주둥이를 좀 닫으시지. 그런데 태롱 부인을 위해 의자 하나를 가까이 가져다 주는 엄마. 그리고 커피에 설탕을 하나를 넣을지 두 개를 넣을지 묻는 엄마. 엄마, 사랑하는 엄마, 고개를 들어 가차없이 내쫓아버려. 예의 없이 거들먹거리는 태롱 부인 따윈 매몰차게 대하라고. 나는 책을 집어들고 내 방으로 사라지려 한다. 내가 발길을 돌린 순간 그 뚱뚱한 여자가 말을 이어나간다. 멋진 청년이네요, 젤랭 부인. 정말 잘생겼어. 여자들이 좋아할 타입이야. 아드님의 여자친구가 누군지 당신도 알고 있나요? 아, 안 돼. 그건 안 돼요, 태롱 부인.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안 돼. 디알리카를 건드리지 마. 나는 나는 계단 세 칸을 단번에 도로 뛰어내려가서 말을 돌려 중단시킨다. 태롱 부인? 네? 외투를 찾으러 오신 거죠? 엄마, 태롱 부인 외투 다 됐어요? 그래, 다 됐다. 그런데 왜 그러니? 엄마는 떠듬거리며 덧붙인다. 어른들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넌 끼어들지 마. 그 어느 때보다 더 사악한 태롱 부인. 아드님이 꽤 예민하시네요, 젤랭 부인. 그러고 나서 나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그녀는 정말 예쁜 여자죠, 그레고아르? 난 두 사람이 정말 멋진 커플이라고 생각해요. 공격이야말로 최선의 방어다. 맞아요, 태롱 부인.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우연히 남편분을 만나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요양원에 오셨을 때요. 아프리카 여자들은 하나같이 끝내주는 새꼴들이라고 하시대요. 남편분도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엄마가 커피잔을 엎지른다. 엄마 손에 들려있던 티스푼이 타일 바닥 위로 떨어진다. 엄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레고아르. 이방인들은 꺼져라. 테롱 부인이 구구 세력들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인지라 어느 누구도 내 농담을 웃어넘기지 못한다. 게다가 테롱 부인의 표정은 더더욱 싸하다. 나는 단번에 그녀를 얼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백기를 든다. 그녀는 아주 품위 있게 잔을 탁자 위에 살포시 내려놓고 작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치마를 아래로 잡아당기며 엄마에게 묻는다. 외투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되죠? 엄마는 정신이 거의 나간 것 같다. 그래서 간신히 떠듬거리며 이렇게 말한다. 다음번에 주세요, 태롱 부인. 거기서 나는 멈추지 않고 끼어든다. 나는 단호하다. 엄마, 태롱 부인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잖아요. 지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말하고 청산할 걸 남기지 마세요. 저 여자를 우리 집에서 볼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사태가 심각해진다. 엄마가 하염없이 운다. 나는 태롱 부인에게 외투를 가지고 낼 돈을 내고 어서 가라고 무게 있게 말한다. 그런 다음 엄마 곁으로 다시 돌아와 최선을 다해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쓴다. 엄마, 단골을 잃어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면 내가 메꿀게요. 약속해요. 저 이제 정규직 직원이 됐어요. 1급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차도 없고 집세도 낼 필요 없으니까. 엄마는 너무 지치고 서러운 마음에 운다. 터트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종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론 터트릴 수 없게 된 종기 때문에 운다. 남 뒷담화에 즐거움을 느끼는 독사 같은 인간들을 덤프트럭 몇 대 분량의 험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견딘다는 것. 엄마는 마침내 내가 그 여자를, 그 잡년을 내쫓아버린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털어놓는다. 우리 엄마가 거침없이 그런 욕을 하다니. 엄마, 지금 엄마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엄마가 시원하게 욕을 해버린 걸 축하하는 뜻으로 나는 엄마의 볼에 입을 맞춘다. 그 여자 아니어도 손님은 얼마든지 있어. 엄마가 안정을 되찾는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서도 입도 뻥끗 안 하다니. 나한테 슬쩍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좀 좋아? 네 어미만 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더구나. 엄마도 보면 마음에 들 거야. 정말로. 왜 안 그렇겠니? 이름이라도 말해주렴. 디알리카. 디알리카. 예쁜 이름이구나. 세네갈 사람이야. 사랑하는 나의 엄마는 군말을 보태지 않는다. 뭐 하는 애니? 수레우카에서 일해. 간호사. 간호사라고? 그래. 그건 제대로 된 직업이구나.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서균아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균아의 내가 만난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는 제게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세대가 한 세대에게, 노인이 젊은이에게 건네는 삶의 메시지는 마음을 지그시 누르는 묵직함이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가
노을빛을 점점 더 닮아가고 있기에 더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아이들의 젊음이 애틋하고 그들의 바다를 순조롭게 항해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때로 울렁거립니다. 말보다 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피케이씨는 그레고아르에게 자신이 지나온 삶 중 가장 뜨겁고 중요한 그것을 지혜롭게 건넵니다. 굳세게 잡고 앞으로 힘껏 당겨주면서. 저도 피케이씨처럼 그렇게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인생을 가득하게 의미 있게 살라고 뜨겁지만 담담하게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피케이 할아버지의 책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 그리고 알레르노 다키텐. 그들의 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격 속에 묻힌 잃어버린 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책 사랑이 낭독으로 이어진 열정. 그 낭독을 조금은 배우고 싶을 뿐입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겁먹지 마. 거기까지 헤엄쳐서 가라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설명을 하려는 거야. 너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지? 나는 걷는 걸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좋아했지. 걷기와 수영, 그 두 가지가 서로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 하더라도 몸이 공간 속에 만들어내는 거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더 구체화되지.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더 절실하게 내 머릿속에 맴돌더구나. 너에게 이 임무를 맡김으로써 내 마지막 순간들은 너의 발걸음 하나하나로 채워질 거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움직임 그 자체란다. 네 주변을 보렴. 아니, 여기 이 수레국화 말고 저기, 저 바깥 세상을 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라고. 진짜 인생 말이다. 진짜 인생은 춤을 춰. 헤엄을 치지. 뛰어오르고 걷고 움직여. 네가 내 계획을 받아들여 준다면, 그래서 내가 저 바깥 세상에서 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죽음을 맞이할 힘을 얻을 거야. 난 아주 젊었었지. 나는 20세기 위대한 작가 장준희의 소설 속에 나온 계단, 벽, 회랑, 안뜰을 실제로 보기 위해 그곳에 갔어. 장준희는 한때 감옥으로 개조되었던 수도원에 관한 소설을 썼었지. 역설적이지 않니? 자신을 가두는 곳에서 정신의 개방을 말하는 그 생각이라니. 준혜는 정신적인 탈주를 강력하게 원했던 사람이야. 지식인 동성애자들인 우리들에겐 전설적인 인물이고, 나는 준혜 때문에 그 수도원엔 각오해냈어. 피와 땀, 침, 정액으로 불타오르는 듯한 그의 그 빛나는 문장들을 향한 숭배하는 마음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한 여인을 만났어. 그래, 그레고아르. 한 여인을 말이야. 아름다운 여인. 알리에노르 다키텐. 엄청난 충격이었어. 너도 곧 보게 되겠지만 16m 높이의 거대한 석회석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공룡 아래 중앙홀 한가운데 누워있는 4개의 횡화상, 스테인드 글라스 채광창이 뚫린 벽들. 내가 내는 아주 작은 소리조차 그 벽들을 통해
바닥에서 하늘로 울려 퍼졌지. 그 안에는 침묵과 침묵의 메아리뿐이었어. 헨리 2세, 알리에노르, 사자왕 리처드 1세, 이자벨 당골렘. 그들의 횡화상을 어루만지는 빛과 비스듬히 내리꽂히는 빗줄기들. 영원히 잠들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 수세기 동안 돌 속에 갇혀 있어야만 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분노, 그 현기증. 하지만 내 말만으론 부족해. 네 눈으로 직접 봐야만 해. 펼쳐진 책을 두 손으로 들고 있는 알리에노르를. 그래, 책. 그레고아르. 하지만 침묵의 책이지. 아무것도, 단 한 줄도 쓰여져 있지 않는 책. 역사가들은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어. 기도서냐, 공정시냐. 그녀의 눈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 어떤 이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 칠이 벗겨진 것 때문에도 딱 잘라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녀의 둥근 눈자위에서 양쪽 눈꺼풀의 경계를 봤어. 요철이 아주 미세하긴 했지만 그녀가 눈을 뜨고 있다고 믿을 만큼이었어. 그렇지만 잠깐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눈동자의 각도가 종이를 향하고 있지 않거든. 종이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녀가 책을 읽고 있는 거라면 고개를 더 숙였을 거야. 그녀의 눈은 돌로 만든 책을 보고 있지 않아. 위쪽을 향하고 있지. 생각에 깊이 잠겨 있어. 어쩌면 여왕으로서 그녀가 살아온 인생에 관한 책을 곱씹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왜냐하면 조각가는 바로 그녀의 특별 주문에 따라 그녀가 그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그녀의 눈을 그런 식으로 고정시켰으니까. 지나가는 음유 시인에게 빠져든 왕관승자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글쓰기에 자부심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정신적인 은총과 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는 그런 주문을 한 거지. 그 여인은 허수아비 같은 자기 남편을 비롯해 그 시대에 왕노릇을 하던 그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과시하던 왕보릇보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상징하는 것은 바로 책이라고 여겼던 최초의 여성이야. 그 여인은 천재였어. 죽은 뒤에도 후세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해안을 지닌 사람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녀가 뭘 잊건 잊지 않건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 나에게 중요한 건 그녀의 대담한 용기를 기리는 거야. 나는 책방 주인이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레고아르, 내 부탁을 들어줘. 이건 내 마지막 부탁이 될 거다.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녀에게 책을 읽어줬으면 해.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거니까.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것. 내 말 듣고 있니?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피키의 말에 따라서 그레고아르는 알리에노르 다케텐에게 가서 책을 읽어줬을까요? 이 책의 마지막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그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낭독회 편희정 선생님의 목소리로 시작해서 석윤아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중급2 수료 낭독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